아 이거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야 이거는 이거는 오랜만에 보고 사는. 아 최근에 그쵸? 슈룹? 와, 신화, 정쟁 막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초점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좀 내명부 이야기를 잘 안 다루니까 우리 또 한번 그런 문화사적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요. 슈룹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내명부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세자로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게 가능한 얘기였어요. 아, 이거 너무 죄송한 얘기고 이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비판은 아니고 그냥 역사적 사실을 묻는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해서 이번에 결국 둘째가 승리했습니다. 뭐 넷째가 승리했네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조선은 적장자, 혈통이 중요해요. 예. 그리고 왕의 후계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직 왕의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불안불안했던 사람들은 몇 명 없어요. 아예 중전을 통해서 아이가 못 나오거나 후궁을 통해서 아이가 낳는데 이렇게 장성을 하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얘가 적장자라도 얘는 이제 왕이 못 되거나 광해군 같은 경우가 이제 서자인데도 왕이 되고 영창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이제 양녕대군처럼 정말 너무나 대판 사고를 쳐서 도저히 태종 입장에서 얘를 할 수 없다. 근데 이왕 바꾸는데 둘째가 생각보다 별로야. 그러니까 셋째로 가거나. 그럴 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왕과 신하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내명부의 인사들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 좀 불가능한. 그럼 약간 지금의 지역 맘카페처럼 내명부 내에서도 약간 자기들끼리 사부작? 기록이 남겨 있으면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명부 관련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 해당 왕비와 그 왕비나 이제 후궁들이 있겠죠. 그 사람을 모시는 궁녀 간의 커뮤니티는 굉장히 탄탄했다. 궁녀라는 게 원래 왕실 소속에서 이제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택이 돼서 입궁 절차를 할 적에 원래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다 명문가대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부터 이분을 모시던 몸종 이런 분들이 같이 따라 들어와서 궁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외가 커뮤니티 왕비의 외척. 그치. 다 명문가댁이잖아요. 왕실과 명문가의 혼인간의 결합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조와 한명회가 결합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여성을 매개로 해서 특정 가문, 그러니까 이제 그 오라비, 친정 아버지 그 집안이 굉장히 흥길하는 거죠. 그다음 조선 중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당쟁의 분파가 또 연결되는 경향도 있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 간의 커뮤니티보다는 어떤 외척 혹은 이제 어떤 당, 붕당 이런 거랑 연결돼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명만 왕이 될 텐데 왕이 되지 못한 아들이나 그 아들들을 낳은 엄마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치, 모든 어떤 기운을 쭉쭉 빼는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다 잘 살았어요. 아 그래요? 다 잘 살았어요. 아쉬운데요? 애초에 이제 얘네는 이제 대군도 아니고 군이고 공주도 아니고 옹주고 첫째도 아니니까 이제 다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받은 땅, 재산 또 그 안에서 혼맥이나 왕실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그냥 풍요롭게 살았어요. 풍요롭게 살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풍요롭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없어. 진출로가 없어.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관료가 못 되는 거예요. 저희 실로폰에서 배웠잖아요. 네, 법적으로 이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도덕적 기강이 많이 해이해져. 많이 타락하죠. 그러니까 사치와 향락을 일삼거나 잘 풀리면 뭐 안평대원처럼 컬렉터가 되거나.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궁궐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왜야? 너무 옛날 거다. 내명부 같은 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왕실의 여성들이 많잖아요. 관료들을 18풍계로 나누듯이 내명부의 여성들도 쭉 나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의 정점에는 이제 왕비가 딱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간택 후궁이 됐든 뭐 승은 후궁이 됐든 간에 이게 이렇게 겸상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슈룹에 보면 막 이렇게 쭉 앉아서 서로 막 하면서 막 나는 승은 입었져요. 막 나는 간택돼서 집안이 좋아요. 다 필요 없어요. 중전이 갑이야.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깨는 사람도 없고 장희빈 한 명밖에 없잖아. 그리고 거기는 숙종이란 정말 독특한 캐릭터 하나가 존재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결정이 뭐냐면 숙종은 2년하고 애를 못 낳잖아요. 근데 장희빈이 또 원자를 낳잖아. 건든 사람은 왕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더 초월적인 존재니까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전을 내치는 경우가 있지만 후궁과 이렇게 막 경쟁해서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따져보면 정말 장희빈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진짜 숙종 특이한 케이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은 계속 돼야 돼. 이건 뭐 시작도 안 했어. 500년짜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튼간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인들을 크게 이제 내관과 군관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내관이 후궁이죠. 그래서 정일품이 이제 빈 가장 아끼는 후궁일 때 희빈이 되는 거죠. 사대부 규수로서 절차를 거쳐서 뽑아서 오는 경우 간택후궁. 어느 날 이제 왕이 달 밝은 밤에 그날 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승은 후궁이라고 하는데 조선 전기에는 후궁의 지위가 꽤 높았어요. 후궁의 대우도 높았고 후궁으로 들이면 그 집안도 많이 번성하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출산율이 어마어마해요. 정비와 후궁으로부터 애들을 막 10명, 20명씩 내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정말 숫자가 많이 줄어요. 출산율 자체가 많이 줄어요. 왜냐면 후궁으로 넣어봤자 그 집안이 별로 별 볼 일도 없고 혜택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장희빈 같은 경우가 출세의 길로 보이지만 장희빈의 결과가 뭐예요?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사회적 무리도 심했기 때문에 후궁을 왕실에 넣는 걸 주저하는 거죠. 사대부 가문에서. 후궁이든 중전이든 이렇게 궁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안에? 중전이나 후궁들의 일과가 어땠을까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첫째, 되게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냐? 생각보다 예법이 많아. 유교. 절차와 예식이라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요. 그걸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있고요. 하나 분명한 건 왕비들 공부합니다. 공부했고요. 뭐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가능된 연려정 같은 거 딱 유교 느낌 나죠, 그렇죠?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 되게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내훈이란 책을 써요. 그래서 유교 국가에서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이제 그 밖에도 뭐 여훈, 삼강행실, 연려도, 곤범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숨 막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죠.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고 가치를 내면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취할 거 취하고 싸울 거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건 앞으로 우리가 또 기회 되면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조선시대 때 여성사 연구들을 보면 생각보다 권리 주장도 잘하고 뭐 뭔가 자기의 어떤 삶의 바운드리를 지키기 위한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해요. 권력이라는 거 아셨어요? 권한이 어디까지였어요? 중전은 이제 왕비로서 좋은 대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가정일을 다 관장하는 엄마, 그 왕실의 어르신들과 노인들을 잘 모시고 두 번째 여기 내명부 여인들이 많잖아. 여기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 투기하면 안 돼.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나온 A 승은 후궁이 사랑을 받아. 질투해. 어디가 뭐 그럴 수 있어? 야, 안 돼.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네가 승을 지금 입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얘가 승을 입었다. 얘는 간태후궁이고 명문가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명부를 관리하는 건데 그 안에서 투기와 질시와 갈등이 없게 하고 그 투기와 질시와 갈등이 없어서 왕이 이 내명부 일을 신경 안 쓰고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해줘. 태교. 제가 딱 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태교 문화가 조선 왕실의 태교법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소리만 듣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지 아이가 잘 큰단다. 그리고 이제 애가 나오고 나면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발달 사이에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죠? 그게 조선 왕실의 태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신을 딱 하죠? 그러면 왕비는 매일 아침 자리에서 유교 경전이 새겨진 오판의 내용을 숙고하며 소리내어 읊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석에다가 좋은 글을 새기니까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읽고 좋은 거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궁중 악사가 와요. 여기 바이올린에 아무튼 이렇게 뭐 뜨등뜨등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정말로 진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듣는 것.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태교의 방식이 똑같아요. 왜냐? 왕실에서 하던 걸 양반 가문이 따라하게 되고 양반 가문이 따라하는 걸 동네 사람들이 건너서 보고 그게 오늘날 또 그런 문화가 남아있으니까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미신적인 것도 많아요. 되게 웃긴 게 유교 아니에요? 유교 국가지만 좋은 건 해야 되거든. 최생부라는 순산을 기원하는 특별 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적을 딱 만들어서 진통이 오기 전에 그걸 딱 태운 다음에 또 먹어. 잘 순산해달라고. 그러니까 완전 미신이죠. 비스듬히 눕거나 뭐 모서리 같은 데 앉거나 뭐 외다리로 서거나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동의보감을 보더라도 태살, 우리가 살이 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태살이 낀 여러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임신 딱 7개월이 되면 산실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활쏘기, 총쏘기, 각종 군사훈련 다 중지, 사형집행 중지. 출산하고 나오면 이제 각종 좋은 막 탕 만들고 해서 먹이고 좋은 약재를 먹인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이때 마련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했고 사실 그게 지금 남은 게 산후조리원.
근데 이렇게 체계적인 산후조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뭐 최고다 이런 말 막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 조선의 왕실의 이제 문화를 그대로 영향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장차 왕이 돼야 돼. 작정하고 이제부터 이제 작정하고 공부를 시켜야죠. 조선은 공부 국가. 이게 핵심 문제 성리학이니까 사서 오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오경은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역경, 오경입니다. 근데 오경보다 사서를 좀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면 사서가 이제 성리학이 중요시 여기는 경전,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인데 경전을 읽어야 되고요. 참 저는 이때 태어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진심. 왜냐, 조선은 경전도 중요하지만 역사 교육을 엄청 강합니다. 엄청.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이 중국의 고전 역사책 같은 것들을 다 읽게 시켰어. 역사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교는 인과 예의 균형이거든요. 정제엄숙이라고 해서 의관을 깨끗하게 잘 입고 바르게 앉고 이런 어떤 바른 신체의 태도와 바른 의관 자세가 바른 정신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조선의 공부로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건 대부분 다 외우는 걸로 시작을 해요. 한문이니까. 근데 외울 줄 알고 그걸 쓸 줄 알고 마지막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세자가 되는 순간 완전히 최고급 엘리트들. 제가 세종이에요. 가정에 있었을 때 세종이면 산문아 가서 해라. 성삼아. 숙주야 이번에 네가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자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궁궐 내에서 가장 똑똑한 이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과거를 합격한 친구들은 초엘리트들이잖아요. 근데 초엘리트들 중에서도 가장 학문에 발간, 가장 탁월한 성리학자들이 대부분 이 역할을 맡아요. 시험 많이 봤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또 시험에 문족이 된 거야. 이 실제로 이제 평소에 막 공부를 시켜요. 공부했는지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법강이라고 해서 전날 배운 것도 오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학 같은 거 보면 자 전날 어디까지 했지? 회강이라고 해서 월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터디 할 때마다 일주일에 3-4번씩 평가받고 스승도 많을 때 한 2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가르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시험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고생이라고 하는데 나무로 만든 원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가 대나무 쪽에다 이제 어떤 이제 논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툭 넣은 거예요. 이제 이게 뽑아야 돼. 딱 해서 이제 논제가 온 거야. 뭐뭐에 대해 서술하시오. 읊어보시면 딱 얘기해. 그럼 이제 스승이 그 얘기 다 들어요. 그다음에 통, 우수, 락, 아쉽다. 조, 부족하고, 불, 낙제, 다시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온판이 있는데 그걸 딱 평가를 하는 식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를 했던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는 뭐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 않아? 세자. 태교부터 시작해서 집착이. 슈룹 같은 데 나오는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불타오르게 교육을 했죠. 근데 그 힘이 뭐냐면 사실은 왕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훌륭한 군주를 길러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과 함께 훌륭한 나라를 만든다. 그것이 곧 대동의 사회다. 이 확신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와서 워낙 교육적인 폐해, 유교 문화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거지만 그 진의만큼은 시대가 어떻든 간에 사람의 진의를 이해해 주는 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14세기, 15세기 중세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권력이나 힘, 암투 이런 것이 아니라 교육과 진정성으로 이렇게 뭔가 왕도 정치와 민본 정치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나라는 흔치 않거든요. 그 진정성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그 진정 어린 광기 이런 이야기를 좀 재밌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